그날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 한 점 없이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산소로 올라가는 길은 여느 해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지만 정성우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치 않았다. 68세인 그는 매년 어머니의 기일이면 빠짐없이 산에 올라 직접 제사 음식을 장만해 제를 지내왔다. 생전에는 그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올해는 달랐다. 막내 여동생 민정씨가 오빠 혼자 가지 마요. 우리도 같이 갈게요. 라며 함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렇게 형제들은 오랜만에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그러나 산소에 도착하자 모두의 발걸음이 멈췄다. 누구 하나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입을 다문 채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봉분 위, 정중앙에 한 마리 진돗개가 앉아 있었다. 무릎을 가지런히 접고 고개를 살짝 떨군 채 마치 절을 하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목줄도 더러운 흔적도 없었다. 다소 나이가 들어 보였고 귀끝에 흰 털이 섞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깊고 무거웠다. 놀랍게도 그 눈은 봉분이 아닌 성우 씨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성우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와 눈이 마주친 개는 곧 시선을 무덤 쪽으로 돌리더니 천천히 몸을 눕혔다. 머리는 여전히 봉분을 향한 채였다. 이런 이상한 예감을 느껴본 적 있다면 저도 그랬어요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형제들은 각자 제사 준비를 시작했지만 성우 씨의 시선은 자꾸 그 개를 향했다. 그냥 떠돌이겠지라고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개는 묘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철수 씨가 개를 쫓으려 다가갔지만 개는 고개만 살짝 돌려 산 아래를 바라볼 뿐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민정 씨도 이상하다고 느꼈다. 무덤 위에서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개는 처음 봐. 성우 씨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봉분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오른편 유난히 시들어 누렇게 변한 풀 무더기를 발견했다. 매년 제사상을 차리던 그 자리에만 풀이 죽어 있었고 땅도 이상하게 축축해 보였다. 제사를 마친 후 산을 내려오는 길에도 개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성우 씨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을 때 개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졌던 그 시선은 밤이 지나도 계속 성우 씨의 마음에 남았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산을 올랐다. 이번엔 혼자였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가슴 한구석이 꺼림칙했고 개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산소에 도착하자 그는 숨을 멈췄다. 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묘 앞에 고요히 앉아 있었다. 성우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무심코 입에서 황구야 라는 말이 나왔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생전에 기르던 개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오래전 어머니 지인이 데려왔던 진돗개의 모습이 아련히 떠올랐다. 그는 개 옆에 나란히 앉아 봉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봉분 오른편의 흙은 전날보다 더 깊게 꺼져 있었다. 눈으로 보기에도 미세한 함몰이 뚜렷했고 그 위로 선명한 진돗개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자리는 원래 매년 제사상을 차리던 평평한 흙바닥이었다. 그런데 유독 거기만 풀이 말라 죽었고 땅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산속 흙이라고 해도 그 정도의 수분은 설명되지 않았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흙에 얹었다. 손끝에 닿은 축축함에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불안이 몰려왔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삽을 꺼냈다. 무덤을 파려는 것이 아니었다. 단지 이 아래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삽을 흙에 꽂으려는 순간 황구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날카로운 경고가 아니라
마치 간절한 부탁 같았다. 이걸 파면 안 된다는 듯 눈동자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당신도 한 번쯤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앞에 멈춰 선 적이 있다면 그 감정을 기억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래도 성우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이 무덤을 만든 사람이니까 확인할 책임도 나에게 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흙을 천천히 파기 시작했다. 몇 번의 삽질 끝에 딱딱한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확실히 관의 테두리처럼 단단한 물체였다. 그러나 관은 너무 얕게 묻혀 있었다. 성우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장례식 당시 어머니의 관은 깊숙이 내려보냈다. 그런데 이렇게 얕은 곳에서 금속에 닿다니? 이상했다. 납득되지 않았다. 그는 바로 읍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무덤에 이상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그날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을 보지 못했었다. 장례식은 분주했고 가족들도 어수선했지만 그 장면만큼은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황구가 그의 손등 위에 고개를 얹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이 안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 며칠 뒤 형제 셋이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가 테이블 위를 감쌌다. 성우는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어머니 묘를 한번 열어봐야 할 것 같아. 순간 숟가락이 멈췄다. 둘째 철호는 말없이 성우를 바라봤고 막내 민정은 눈을 크게 떴다. 형,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 묘를 왜? 성우는 묵묵히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꺼진 흙, 시든 풀, 무덤을 지키는 황구, 그리고 흙 속 금속에 닿았던 순간을 찍은 영상까지. 이건 그냥 넘길 수 없을 것 같아. 관이 너무 얕았어. 누가 무덤을 건드린 것 같아. 식탁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철호는 한숨을 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 산소는 조상님이 주무시는 곳이야. 괜히 건드렸다가 집안 꼬일 수도 있어. 하지만 민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오빠 말이 틀린 것도 아니야. 황구도 이상했어. 산을 떠나지 않는 것도 그렇고 형이 어머니랑 제일 가까웠잖아. 그런 느낌은 무시할 수 없는 거지. 성우는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보였다. 읍사무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이장 신고 신청서 초안이었다. 그걸 본 철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형, 그럼 정말 직접 파볼 거야. 관도 열어볼 생각이야. 응, 그 안에 어머니가 정말 계신지 확인해야겠어. 말이 끝나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민정은 고개를 떨군 채 손을 꼭 쥐었고 철호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성우는 오래된 서랍을 열고 어머니의 낡은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그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뒤편, 한 마리 진돗개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다. 바로 황구였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황구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뒤, 새벽 안개가 짙게 내려앉은 날, 성우는 두 손을 꼭 쥔 채 산을 향해 오르고 있었다. 동행자는 장례 전문 인부 2명과 읍사무소 직원 1명, 그의 가슴은 조여오는 불안으로 무겁게 떨리고 있었다. 성우, 철호, 민정, 세 남매는 묵묵히 산을 올랐다.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오늘이 얼마나 중대한 날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산소에 도착하자 황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고개를 살짝 들어 성우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봉분 옆으로 물러났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인부들이 삽을 들고 봉분의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다. 단단하게 다져졌던 흙을 무너뜨려가자 약 30분쯤 지나 예상보다 얕은 깊이에서 금속성의 관테두리가 드러났다. 순간 읍사무소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관이 있어야 할 깊이가 아니었다. 분명히 더 깊었어야 했다. 성우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흙을 걷어냈고 마침내 관의 뚜껑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입관 당시 함께 넣었던 수의도, 손에 쥐어줬던 묵주도 없었다. 심지어 손톱에 칠해진 색조차 달랐다. 누가 봐도 확연히 다른 사람이었다. 충격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네, DNA 검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이 시신이 저희 어머니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은 다시 덮였고 성우는 묘지 옆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황구는 그의 옆에 말없이 다가와 조용히 앉았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새벽,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걸까? DNA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 같았다. 성우는 서울의 법의학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동안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혹시 정말 무덤 속에 어머니가 없었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도착했다. 정성우 보호자님, 유골의 DNA는 보호자님과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즉, 혈연이 아닌 타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에 성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의자에 앉았고 눈앞이 흐려졌다. 몇 해 동안 자신이 제사를 지내고 진심으로 기도했던 대상이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거실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다. 검은 리본 아래 적힌 이름, 환순 여사 향년 90세. 그 순간 성우는 장례 당시 아무도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간병인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고 가족들은 지방과 해외에 흩어져 있어 장례를 위임했었다. 어쩌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어긋났던 것이다. 그는 다시 산소로 올라갔다. 황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성우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황구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와 그 곁에 앉은 어린 황구가 있었다. 황구는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고 있는 거냐? 그 순간 황구는 고개를 산 아래로 돌리더니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성우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뒤를 따랐다. 진돗개 황구는 주인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걷고 있었다. 그 길은 그들을 한 요양병원의 철문 앞까지 이끌었다. 병원 앞에 도착한 황구는 조용히 앉아 문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 장소가 익숙한 듯 오래도록 다녀갔던 곳처럼 보였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병원 안으로 들어섰다. 접수처에 다가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여기 정말 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 계신가요? 되셨습니다. 연세는 90 되셨고 치매를 앓고 계신 분입니다. 잠시만. 정말 순 씨요? 네, 3년 전쯤 보호자 없이 오신 무연고 입원자 분이세요. 지금도 계십니다. 치매 병동에 계세요. 그 말에 성우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름도, 나이도, 시기도 전부 일치했다. 그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병동 끝방으로 향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아내는 누군가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흰 환자복을 입은 노인이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그 얼굴은 분명 어머니였다. 어머니? 그 말에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낯선 기척에 반응하듯 시선이 성우를 따라 움직였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머니가 생전에 환히 웃고 있던 사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노인의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노인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사진의 모서리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마침내 노인은 낮고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성우야, 네가 왔구나. 그 순간 성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병실 문 밖에서는 황구가 조용히 앉아 문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장면을 지켜보는 듯 슬픔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며칠 뒤, 성우는 병원장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무연고 상태로 입원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반드시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장례를 직접 보지 못했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당시엔 바빴고 당황했고 간병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장례를 맡긴 것은 누군가에겐 너무 쉬운 조작의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기록을 확인한 결과 3년 전 봄, 보호자 없이 한 중년 여성이 응급차에 동승해 입원 수속을 밟았다고 했다. 쓰러진 정말순 씨를 병원으로 옮긴 사람은 당시 초기 연락을 맡았던 여성이었다. 혹시 그 여성 이름이 백정희입니까? 네, 맞습니다. 백정희 씨 이후 몇 차례 면회가 있었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연락처도 불통이었고 보호자 등록도 되지 않아 결국 무연고자로 전환됐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떨궜다. 백간병인.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의지하던 사람이었다. 가족 대신 곁을 지켜줬다고 믿었던 사람. 그러나 정작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그녀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어머니를 병원에 남긴 채 사라졌다. 그리고 장례 당시 백간병인이 전화를 걸어왔던 그날도 떠올랐다. 어머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제가 대신 장례를 진행할게요. 너무 급하게 가셔서 미처 연락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믿었던 성우. 바빴다는 이유로, 두려웠다는 핑계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넘겨버렸던 그날.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살아계셨고 자신이 제사를 지낸 무덤에는 다른 여인이 누워 있었던 것이다. 성우는 병원 기록을 복사해 들고 황구가 기다리고 있던 병실 복도로 나왔다. 황구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황구야, 너도 알고 있었지? 어머니가 거기 계신 게 아니라는 걸. 황구는 조용히 눈을 깜빡이며 마치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다. 그리고 성우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떠올렸다. 바로 그 무덤 속에 묻혀있던 여자는 누구였는가? 성우는 다시 읍사무소를 찾아갔다. 장례 당일 백간병인이 제출했던 묘지 등록 서류와 묘비 문구를 확인했다. 거기 적힌 이름은 박미정. 그 이름은 성우가 어릴 적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었다. 백간병인이 늘 내 딸처럼 여기는 조카라며 이야기하던 아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치러졌던 장례. 그 속에 있던 여인은 백간병인이 데려온 조카 박미정이었다. 치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어머니의 무덤 위에 올려버렸던 것이죠. 정성우 씨는 다시금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황구는 그의 곁에 조용히 몸을 기댔고
무릎을 맞대듯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고 그분의 자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성호 씨는 두 가지 서류를 들고 읍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정말순 씨의 가족 등록갱신 신청서였고, 다른 하나는 무연고자로 처리된 박미정 씨의 유골 이장을 요청하는 신청서였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순님이 무연고자셨다고? 가족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시 저의 어머니로, 가족으로 돌려주세요. 정성호 씨의 단호하고도 조용한 말에 담당자는 잠시 말을 잇고 이내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로잡겠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마침내 모든 행정 절차가 정리되었습니다. 박미정 씨의 유골은 시립무연고 묘지로 조용히 이장되었고 정말순 씨는 법적으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성호 씨는 작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선산자락을 찾았습니다. 원래는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던 그 자리. 오랜 시간 잘못된 이름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곳은 이제 다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표지석 하나, 이름도 없는 누군가의 것이 아닌 정말순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작고 정갈한 표지석이 그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 묘는 죽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어머니를 위한 그분의 삶과 존재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가족은 잃어버렸던 사랑과 기억을 그곳에 조용히 되돌려 놓고자 했습니다. 정성호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표지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자리는 진짜 어머니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살아계신 어머니께 꼭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를요. 형제들은 조용히 표지석 주변에 꽃을 놓고 들풀을 정리했습니다. 민정 씨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손을 모은 채 서 있었고 철호 씨는 조심스럽게 작은 돌을 하나씩 쌓아 올렸습니다. 그날 황구도 함께였습니다. 표지석 앞에 다가가 엎드린 황구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듯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지켜온 무언가가 이제는 제자리를 찾았다는 듯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정성호 씨는 말없이 그 곁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풀잎 사이로 부는 바람이 살며시 귓가를 스쳤고 그 바람은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이제야 잘 돌아왔구나. 며칠 뒤 어느 저녁, 정성호 씨는 다시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고 하늘은 노을조차 없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봉분 앞에는 황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경계하거나 긴장한 모습은 없었고 몸을 작게 웅크린 채 묘비 앞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외투를 벗어 황구의 등에 덮어주고 묵묵히 그 곁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풀잎이 흔들렸고 황구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묘비를 향해 숙였습니다. 황구야, 너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진실을 끝내 모르고 살았을 거야. 정말 고맙다. 정말 잘했다. 그 말에 황구는 마지막 힘을 내듯 미약하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련한 평온과 함께 조용한 작별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황구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황구는 봉분 앞에 조용히 몸을 붙이고 숨을 멈췄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는 듯 단단한 자세였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별빛은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묘역은 고요했으며 그 고요함 속에 정성호 씨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하듯이 그날 이후 황구는 자신이 가진 모든 생을 다해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을 지킨 충직한 친구로 남았습니다. 그 충성심과 사랑은 이제 묘비 너머 봄바람 속에
그리고 풀잎의 흔들림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며칠 뒤, 정성호 씨는 다시 선산을 찾았습니다. 황구가 떠난 뒤에도 어쩐지 그 자리에 무언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쉽게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봉분 주변의 풀들을 다듬고 흙을 손으로 눌러가며 정리하던 그때 봉분 뒤 작은 돌무더리 밑에서 낡은 비닐에 감싸진 종이 한 장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친 종이는 빛이 발해 있었고 글씨는 삐뚤했지만 마음을 울릴 만큼 선명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전부였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그 아이에게 따뜻한 땅을 주고 싶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성호 씨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름은 없었지만 이 글은 분명 백간병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쪽지를 손에 쥐고 오래도록 그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분노보다 앞선 감정은 안타까움과 죄책감이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해 산 사람을 속였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남겨진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떠난 이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성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 백간병인에 대해 다시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 중 일부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정신적으로 힘들어했으며 조카를 유일한 의지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선 죄를 지었지만 마음으로는 울타리 하나쯤 필요했던 사람이었죠. 며칠 뒤 정성호 씨는 다시 묘역을 찾아 그 쪽지를 봉분 뒤 작은 돌틈 사이에 넣었습니다. 흙으로 덮으며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따뜻한 땅은 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여기 남겨둘게요. 그리고 그는 묘비를 한번 쓰다듬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봉분 뒤편에 심어진 들꽃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마치 누군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떠나는 이의 등을 조용히 배웅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성호 씨는 어머니가 머무는 요양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황구의 부재가 어머니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은 어머니는 유난히 조용한 표정으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황구는 잘 갔어요. 지금은 아마 언덕 위에서 쉬고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동자는 여전히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잠시 후 그녀의 입에서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황구, 참, 항상 마당 앞에서 나를 기다렸어. 그 순간 정성호 씨는 숨을 삼켰습니다. 분명 기억은 흐릿했지만 그 감정은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황구는 정말 어머니 곁을 한 번도 떠난 적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니만 지켰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따뜻함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고 창밖에 부는 바람이 그녀의 흰머리카락을 살며시 흩날렸습니다. 그날 병실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씨는 앨범 하나를 꺼내 펼치며 어머니 곁에 앉아 오래도록 사진을 넘겼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 시절 정성호의 무릎에 앉아있던 황구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던 어머니는 아주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기억이 바람틈으로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성호 씨는 조용히 앨범을 덮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에 흔들리는 햇살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요양병원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성우 씨의 동생들과 조카들이 작은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거리감이 있었던 가족들이었지만 황구의 마지막과 어머니의 생존 소식이 알려지며 가족들 사이에 조금씩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고 느린 움직임은 말보다 더 큰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 복도에 모인 가족들은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았고 오랜 시간 꺼내지 못한 말들이 그날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너무 힘들었어. 엄마가 안 계시니까 모든 게 엇나가기만 했지. 정성우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다 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제라도 조금씩 갚아 나가야죠. 그날 저녁, 요양병원 근처의 작은 식당에 모인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온기는 가족 모두의 마음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우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억은 언젠가 흐려지겠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절대 잊히지 않기를. 어느 날 요양병원 복도 한켠에서 우연히 들려온 간호사들의 대화가 정성우 씨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며칠 전에 장례식장에서 왔다던 그분 있잖아요. 정말 순 어르신한테 매일 손편지를 써오시던데요. 맞아요. 병실에 몰래 쪽지도 두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절대 이름을 안 밝히시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라고만 하시더래요. 정성우 씨는 이상한 예감에 휩싸여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침대맡 서랍에는 접힌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글자 삐뚤하지만 정성껏 눌러 쓴 손편지. 나는 이제 모든 걸 놓고 갑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받은 따뜻한 만큼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너무 늦었지만 당신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깁니다. 글씨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백간병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정성우 씨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문득 지난날 어머니 묘지 옆에서 발견했던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백간병인은 그 이후에도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마지막 남은 연민이 그를 계속 병실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정성우 씨는 병원장과 협의한 끝에 병실벽 한편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황구의 사진, 그리고 어머니가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 함께 담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순 어르신의 병실은 병원 내 직원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위안과 존중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간병인은 식사 전에 손을 모았고 어떤 청소 직원은 조용히 창문을 닦으며 잘 지내시죠라고 귀속말로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통의 택배가 병원으로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불명. 안에는 낡은 목도리 하나와 손바느질로 덧댄 가죽, 그리고 책갈피 사이에 끼워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백간병인과 조카로 추정되는 아이가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뒷배경엔 오래된 마을길과 감나무 가지가 휘어져 있었고 그 아래엔 볼펜으로 짧게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린 함께 울었고 그래서 따뜻했어. 정성우 씨는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접어 어머니 침대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어머니의 손등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작았지만 사진 위로 가볍게 포개어졌고 마치 오래된 감정이 다시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들녘의 진달래가 막 피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말 순 어머니의 병실에는 매주 누군가 꽃을 두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여전히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잊혀진 이들을 위한 아주 조용한 사과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병원 직원들 사이에선 꽃의 정체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오갔지만 어느 누구도 그 봉투를 열어보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지막 용서였고 누군가의 평생 미안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성우 씨에게 병원 측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병원 CCTV 기록을 확인한 결과 새벽마다 외부 출입문 앞에 꽃을 두고 가는 인물이 있었고 놀랍게도 그 사람은 오래전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그 얼굴은 분명 백병인이었다. 정성우 씨는 병원을 찾아가 CCTV 화면을 확인했다. 흐릿하게 비친 실루엣과 걸음걸이만으로도 그는 단번에 그녀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긴 코트를 입은 여인이 병원 정문 앞에 조용히 꽃을 내려놓고는 아무 쪽지도 남기지 않은 채 돌아섰다. 병원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사라졌다. 그날 이후 병원 측은 그녀의 출입을 조심스럽게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요양병원 원장은 정성우 씨를 조용히 불렀다. 혹시 정말 어르신의 병실을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호자 동의하에 정해진 시간에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아무 말 없어도 그저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테니까요. 원장의 말에 정성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면? 그래 주세요. 그 사람, 말은 못했지만 늘 사과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느꼈어요. 그렇게 백병인은 매주 수요일 오전 7시에 병실 창가 의자에 30분씩 앉게 되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병실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유리창 너머로 조용히 어머니의 실루엣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루는 정말 순 어르신이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고개를 돌렸고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는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긴 시간의 침묵 끝에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아이. 저 사람. 나 알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그 말을 들은 정성우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품고 계셨던 것이다. 어쩌면 용서란 그런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병실을 나서며 그는 요양병원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엔 환구를 위한 작은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고 병원장과 직원들이 함께 만든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마음을 지킨 존재, 환구, 여기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누군가가 조용히 추가한 글귀가 있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사랑은 잊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정원 곳곳에 피어있던 봄꽃들이 일제히 흔들렸다. 정성우 씨는 그 앞에 잠시 서서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환구야. 그리고 그 말은 모두에게 다음 계절을 향해 따뜻한 빛으로 번져갔다. 며칠 후 마을 주민회관 게시판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안내문 하나가 붙었다. 정말 순 어르신 사진 전시 오래된 가족, 마을의 기억들. 정성우 씨는 조용히 몇 장의 사진과 어머니가 젊은 시절 남긴 손편지, 환구와 함께 찍은 마을 골목길 사진을 준비해 제출했다. 그 중에는 백병인이 몰래 남겨두었던 소품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시 첫날, 마을의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조심스레 전시장을 찾았다. 그리고 그 속에는 기억보다도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다. 어떤 노인은 환구의 사진 앞에서 멈춰서 이렇게 말했다. 이 강아지, 사람보다 더 따뜻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언덕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도 나중에 저런 강아지랑 같이 살 거야. 누굴 지켜줄 수 있는 강아지. 전시 마지막 날, 마지막 액자 아래에는 백병인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붙이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누구도 떼어내려 하지 않았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용서는 말보다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용기니까요. 정성호 씨는 그 글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머니와 가족은 앞으로도 매주 함께할 것이며 황구의 기억은 그 자리에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마을 아이들은 황구 조형물 앞에서 뛰어놀았고 요양병원 창가 의자에는 여전히 매주 누군가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봄은 그렇게 다시 찾아왔고 잊히지 않은 마음과 이어진 인연들은 흙 위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환영하는 박수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기억보다도 더 따뜻하다는 것을. 엄마, 우리 어릴 때도 이렇게 촛불 껐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누나가 먼저 불어서 제가 울었는데 정철호 씨의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모두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선 병원 직원들이 조용히 준비한 종이 등불이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바람을 타고 천천히 올라가는 등불 사이엔 황구 조형물의 사진도 함께 끼워져 있었습니다. 등불이 밤하늘로 멀어져 갈수록 땅 위에 남겨진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마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정성호 씨는 병원 정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위엔 수많은 별들과 함께 아주 작고 따뜻한 불빛 하나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어머니도, 황구도 모두 다 진짜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기억은 잊힐 수 있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군가의 곁에서 다시 새로운 기억이 됩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황구 조형물에 매일 인사를 했고 청년들은 요양병원 정원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집이 참 오래 남더라.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잊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바람이 불어도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가슴에 조용히 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조용히 누군가를 지켜주는 황구 같은 존재가 있지 않나요? 말은 없지만 따뜻하게 곁을 지켜주고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만은 함께하는 누군가.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남아 오늘도 조용히 등을 토닥이는 것 같습니다.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잃었다고 믿는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한 여러분도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기억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삶의 깊이와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조용히 전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이야기들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나누는 그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